서리를 맞은 듯 차가운 달빛이 초겨울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석보 대감은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는 편이 나았습니다. 청계천변에 이르렀을 때 대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리 밑 처마의 등불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 먹과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편지나 문서를 대신 써주는 대필업자의 자리였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고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을 시각이었는데 청년만이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작은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리며 어둠만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진 두루마기에 낡은 갓을 쓰고 있었으나 등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으며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대감이 말을 걸자 청년이 황급히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어르신. 무엇을 써드릴까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맑은 울림이 있었고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함께 비추는 청년의 얼굴을 대감은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했고 눈빛은 맑았으며 입가에는 단정함이 서려 있어서 가난한 행색이었으나 기품만은 감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밤에 어울리는 식구가 있지. 한번 써보겠는가? 대감이 천천히 쉬를 읊자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계산에 새 그림자 끊어지고 만갈래 길에 사람 자취 사라지네. 외로운 배에 도롱이 쓴 노인이 홀로 창강에서 눈 속에 낚시하네. 등불 아래서 펼쳐지는 글씨는 물이 흐르듯 부드러웠고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으며 붓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청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글을 배웠는가? 집안 어른께 배웠습니다. 본관이 어찌 되는가? 전주 강씨입니다. 대감은 한참을 청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돈을 꺼냈는데 청년이 쓴 글에 비하면 많은 액수였습니다. 청년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년은 이미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등불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대감이 다시 청계천변을 지나갈 때 청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긴 편지를 부탁했고 청년이 붓을 들어 써내려가는 동안 대감이 물었습니다. 자네 글씨를 보니 사사받은 분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누구에게 글을 배웠는가? 청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안 부친께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네 부친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그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감은 청년이 쓰는 글을 바라보았는데 부친과 모친을 잃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붓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사귀고 또 사귄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성이 치밀했고 문장이 아름다웠으며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확인한 후에야 대감께 내밀었습니다. 대감이 편지를 받아 읽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사는가? 예, 어르신. 자네 나이가 어찌 되는가? 25입니다. 대감이 청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5이면 이미 장가를 들고도 남을 나이였습니다. 장가는 들었는가? 이런 처지에 혼처를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 한들 장가들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으나 비굴함은 없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은 청계천변을 떠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으나 대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만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대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불 켜진 창호지 너머로 가느다란 그림자가 보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방이었습니다. 대감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청산과부가 된 후 방 안에 틀어박혀 조금씩 죽어가는 딸을 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딸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을 텐데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아버지인 자신은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대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년 전 딸에게 혼사가 있었습니다. 20살의 딸이 혼인을 했으나 석 달도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서는 불길한 여자라며 딸을 내쫓았고 친정으로 돌아온 딸은 그날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산과부. 그 말 속에는 평생 검은 옷만 입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이 밥을 가져다 놓아도 딸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하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방으로 돌아왔으며 대감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용기를 내어 딸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딸이 구석에 앉아 있었고 손에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아야, 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딸이란 말입니까?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눈은 깊이 움푹 있었으며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홀령 같았습니다. 대감은 다가가 딸의 손에서 밧줄을 가만히 빼냈습니다. 딸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나? 대감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마당의 나무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대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3대를 이어 정승을 배출한 가문이었고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문중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이며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저 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딸의 목숨, 세상의 시선과 아비의 마음. 대감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의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타났다 했고 바람 소리가 처마를 흔들었으며 대감은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가 기울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대감의 하인 하나가 청계천변으로 향했습니다. 대감께서 며칠 전 만난 대필업자 청년을 데려오라는 분부였습니다. 전주 강시성을 가진 젊은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에 도착하니 여전히 그 자리에 대필소가 있었고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이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전주 강시성을 쓰시는 분이십니까?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만. 저희 대감께서 도련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이한이 놀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께서요? 혹시 며칠 전 이곳에 오셨던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이한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편지를 써드린 그 어르신이 대감이었다는 것도 자신을 부른다는 것도 모두 의아했으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이 서둘러 붓과 벼루를 정리했고 낡은 옷을 매만지며 갓을 바르게 고쳤었습니다. 저택으로 가는 길, 이한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으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걸까? 혹시 편지에 잘못이 있었던 걸까?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고 이한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인을 따라 복도를 지나는 동안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낡은 옷을 또 한 번 매만졌습니다.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대감이 앉아 있었고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 깨나. 낯선 곳에 와서 마음이 불편할 것이네. 이한이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대감이 직접 차를 따라 이한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차부터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이한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는데 찻잔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이한이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네. 대감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작년에 혼인을 했으나 석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네. 시댁에서 내쫓겨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되었고 청상과부가 되어 지금 죽어가고 있네. 대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를 살리고 싶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네. 이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경도로 보내려 하네. 전답 수십 마지기와 재물을 주겠네.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대감이 이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에게 내 딸을 부탁하고 싶네. 이한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딸이 죽은 줄 알게 될 것이네. 대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래야만 저 아이가 살 수 있네. 순간 이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으며 동시에 세상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대필로 근근히 연명하는 몸입니다. 어찌 대감마님의 따님을
형편은 내가 만들어주겠네. 자네는 그를 알고 마음이 바르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감이 잠시 멈췄고 그리고 이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면 자네도 내 딸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네. 내가 정승의 자리에 있을 때 쌓아둔 힘이 아직 남아있네. 평생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자네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네. 내 딸을 부탁하네. 그리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게.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이한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 그리고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일.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눈빛이 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이한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고맙네. 자네를 믿겠네. 대감은 딸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설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야, 너를 이곳에서 내보내려 한다.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번듯한 사람을 찾았다. 학식도 있고 인품도 바른 사람이다. 함경도로 갈 것이다. 아버지,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네가 이곳을 떠났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너를 살릴 수 있다. 대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 재가를 한다면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이다. 집안의 수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비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다. 아비도 이 집도 이 땅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살아라.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라. 눈물이 설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대감은 소매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풀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평생 머리에 꽂고 다니던 그 비녀였습니다. 이것만은 지니고 가거라. 내 어미가 평생 아꼈던 것이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는데 눈물이 비녀 위에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인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통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겨울밤 하늘에 퍼졌습니다. 설아는 검은 옷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숨었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니 가마 한 채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 이한이 가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딸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바닥을 채웠습니다. 설아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가마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대감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을 길게 묶어 대들보에 걸쳤습니다. 딸의 옷과 이불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이 목을 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설아야,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물러가라. 내가 직접 염을 하겠다. 대감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홀로 방 안에서 빈관을 준비했습니다. 땅, 땅, 못소리가 빈 방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내음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구나. 청상과부의 서름을 견디지 못했다지. 20살에 너무 일찍 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청상 과부가 된 딸이 서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버지가 혼자 염을 한 것도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였을 거라고. 대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관 앞에 앉아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빈 관이 들려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돌고 돌았으나 딸의 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관직을 내놓았습니다.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얼굴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 딸의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혼인 전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살 딸의 모습이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았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초상화를 침상 옆에 두었습니다. 매일 밤 그것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행상인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옥비녀가 햇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작은 손이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옥비녀.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손, 아이의 손. 대감은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인지 노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매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대감의 몸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편지는 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대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꺼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의 묘소는 아내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안개가 자욱한 시각이었습니다. 대감의 묘소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앞서 걷고 어린아이 2이 여인의 치마를 잡고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사내 하나가 음식 상자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그들을 가렸습니다. 여인이 대감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 펼쳤습니다.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비녀.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건네준
그 비녀였습니다. 여인이 오랜 시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그 말을 실어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온 길을 되짚어 사라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매화꽃 사이로.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눈보다 자식의 목숨을 택하는 것, 관습보다 생명을 택하는 것, 체면보다 행복을 택하는 것. 겨울밤의 약속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대감의 묘소 주변으로 매화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묘소를 덮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선 이야기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